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전 청와대 행정관 은방울 도사 이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2주 만에 뵙네요. 네.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은방울 도사 어떻습니까? 은방울 조사 좋습니다. 좋습니까? 네. 네. 은방울 자매라고 있었잖아요. 이거 들고 다녀야 됐어요. 은방울. 네. 은방울 자매라고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가수. 예. 진짜 있었어요. 밤기 마포정장. 아, 마포는 누구? 마포는 정청래죠. 그렇죠. 네네네. 거기 넘보시면 안 됩니다. 아, 네. 현재 지금 어디를 넘보시고 계세요? 아, 저는 제가 사는 지역이죠. 아, 사는 의왕 지역. 과천 지역을 네. 넘보고 있죠, 항상. 아니 의왕과 은방울 뭔가 좀 아, 어울리는데. 공이 0이 많아. 그치, 0이 0이 많아. 너무 많아. 동그라미가 많아. 네. 네. 이은영도 어차피 0이 많고. 0이 많아요. 네. 네. 은방울 도사님. 네. 네. 마음에 들어 하시면은 자막으로 깔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방울 도사입니다. 은방울 도사. 네. 자, 여론조사 일단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나온 게 전체적으로 다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을 했고 국내힘이 살짝 올랐어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살짝 올랐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게 그 민주당은 역시 이제 그 의제 설정을 못하고 의제 선점을 못하고 있어서 약간 또 정치 효능감이 빠지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야. 바로 빼버려 그냥.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지지율하고 여당 지지율은 아무래도 그 인요한 효과. 인요한 효과. 네, 인요한 네.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네. 이제 지금 그 윤 핵관 쪽에서 지금 이제 반기를 들고 있잖아요. 네. 장제원의 버스 90대, 네. 권성동에 나는 안 나가, 난 여기서 할 거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인요한 효과는 좀 저는 사라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뭐 이준석 대표라든가 홍준표 시장의 메시지 이런 것들도 인요한 위원장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은 이슈는 만들어내는 거죠. 일단은 못 보던 사람이 나타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호기심 있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의제 설정을 잘 한다. 그 기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기자들은 어떻게 잘 요리하는지를 조금은 아시는 분 같아요.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제 그걸 잘 못하시더라고 전혀. 사실 혁신위라는 것은 네. 보고서를 써가지고 당에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하는 거는 혁신위원장이 아니고 당대표죠. 당대표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존재감을 이제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막 이렇게 환호받고 또 관심받고 이런 거를 되게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파란 눈의 윤석열 그래. 이렇게 제가 별명을 붙여드렸습니다. 파란 눈에 등치도 비슷하시고, 네. 예. 술도 잘 드시고. 예, 근데 그 메시지는 훨씬 더 부드럽죠, 윤석열 대통령. 파란 눈의 윤석열인데 윤석열보다 좀 나아. 아유, 훨씬 낫지, 메시지. 네. 예, 그렇게 비교해보면. 알겠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은 지금 예를 들자면은 뭐 탄핵 이슈, 네. 이동관 탄핵, 검사 탄핵 이슈를 이제 들고 나왔는데 네. 이게 이슈화 되면은 또 민주당도 지지층 결집이라든가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그거를 이제 바로 어떻게 이거를 결집시켜내느냐가 중요한데 민주당이 보면은 그 계속 조금 한 타임씩 늦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한동훈 장관 탄핵은 뒤로 빼고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거를 먼저 하겠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실익 있잖아요. 그 누구를 먼저 탄핵하느냐에 따른 실익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봤는지 제가 볼 때 데이터상으로 볼 때는 이 한동훈 장관을 먼저 탄핵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지금 한동훈 탄핵 뭐 이런 여론조사도 있어요? 탄핵에 대한 거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율, 네. 그 대선 주자로서의 적합도 이런 것과 그다음에 호감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을 탄핵을 하면은 네. 역으로 진보도 집결하고 보수도 집결하고 이런 뭐 대결 구도가 또 좀 세지는 이런 흐름으로 가지도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지금 예상들을 많이 하셔서 한동훈 장관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딜레이 시켜도 괜찮다. 우리 상황을 보고서 그 이제 이용 카드로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진짜 정무적인 판단이니까. 근데 이제 네. 제가 볼 때 데이터 상으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그 대중들의 인식과 이런 반응이 이전만 못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그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도 좀 많이 빠졌죠. 이 갤럽 자료를 보면은 초기보다는 많이 빠졌어요. 저는 이제 요즘 여론조사 중에 이상한 것이 네. 보통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차기 대선 주자 이름 이야기 나오면서
대선 후보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요즘은 대선 후보 여론조사가 안 나와요? 아니 근데 솔직히 그 지금 임기 초에 차기 대선 후보군 조사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것도 이례적인 일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전에는 차기 대선 후보 조사는 중반 이후에서나 아, 했지.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가 조금 빠르게 이렇게 그 조사회사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언론에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이미 좀 약간 그 구도가 저기 여당 쪽은 한동훈 장관으로 그다음에 야당 쪽은 이재명 대표 쪽으로 굳어져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도가 좀 많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임기가 시작한 지 이제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차기 대선 주자가 적합도가 이렇게 조사가 된다라는 건 좀 이례적이죠. 조기 대선할 가능성 없을까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총선 전이냐 후냐 아니면 임기 다 제대로 한 3년 뒤냐. 근데 저는 총선 이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총선 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조기 대선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탄핵도 있을 수 있고 방법이 아니면 개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하야라는 방법도 경우에서는 있고. 존재하지 않을까. 네. 네. 하야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경험해봤죠. 이승만 대통령. 아, 그렇죠. 하야도 있었죠. 하야라는 네. 방식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무력화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뭔가 좀 이거는 좀 너무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조금 기회를 더 줘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 약간 판단을 유보하는 거는 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의 이 대통령 지지율은 그 유보조차도 이제 거의 그 시기가 마무리되어 간다. 대통령 보기 싫다가 늘 한 55에서 60% 나와버리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잘한다, 매우 잘못한다, 매우 잘못한다가 뭐 50%가 53%. 네,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노 게이지가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터지는데 사실 그 오늘 MBS 자료가 나왔는데 그 서울 확장론 이게 훨씬 더 안 좋아졌어요. 여론 안 지표가. 좋아졌어요? 예. 네. 그 효과적인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라는 게 19%고요.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한이다가 68%. 68%나 나왔다. 3대 6 구조였다가 이게 2대 7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 정책 가지고 장난친다 이거네요, 그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서울이 너무 안 좋아요. 서울이 안 좋아요. 20대 70. 여기는 확실하게 20대 70이 와. 돼버렸고 제가 이 지금 메가서울 할 때 충청권 여론을 봤었는데 충청권 여론이 제 이상은 안 좋았거든요. 안 좋죠.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MBS 자료에서 충청권이 그 도시 경쟁력 강화가 18%, 선거용 제한이 64% 나왔어요. 경기도는 어떻게 나왔어요? 경기도는 서울과 비슷한데 어쨌든 그 전국 그렇습니까? 평균하고 예. 경기도가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이디어를 던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는 훨씬 안 좋네. 16대 74예요. 이야. 네, 그러니까 전체로 보더라도 김포 하나의 도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경기도는 16대 74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신행정수도 이전에서 그 찬방구도로 바꿔서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려고 했는데 완전 대실패한 거고요. 그 수도권 안에 공장 총량제인가 뭐 그런 수도권 정비법. 정비법, 수정법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게 서울이 이렇게 커지면은 가장 크게 피해받는 게 충청권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 충청권 시민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이렇게 안 좋게 했던 그래서 지금 뭐 당진이라든가 이런 쪽에 산업시설이 엄청나게 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진이나 그 바로 밑에 있는 아산이나 천안 이런 데가 이제 굉장히 이거 왜 저러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서울 확장이라는 게 이 빌드업 과정이 전혀 없이 뜬금포로 던지니까 사람들이 이걸 뭐 국정을 장난처럼 던져 선거에서의 이 장깨 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읽어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기에는 약간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글로벌 추세가 약간 메가시티로 가는 추세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이게 있었잖아요. 노무현 때부터 있었어요. 노무현. 5+4. 5+4. 제가 담당자잖아요. 그러니까 2+5. 예. 그러니까 이명박 거라고 그때 그랬는데 5+4. 네네. 9개로 권역을 네네네.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래서 약간의 기대가 있었는데 어디서 무너진 것 같냐면 그 지방도 메가시티 하겠다. 그리고 그 조경태 위원장을 메가서울 TF로 임명하는 그때부터 이게 좀 무너지. 아니 코미디인 게 네. 조경태는 부산국회의원이잖아요. 네. 부울경 메가시티는 훨씬 자기들이 무산시켜 놓고 네. 서울에 와서 메가시티 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여론이 이제 돌아갔는데 지금 오늘 나온 MBS 자료를 보면 2대 7로 이제 굳어졌다는 거죠. 네.
자,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못 꺼낼 것 같습니다. 못 꺼낼 것 같다. 예.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할 이야기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지금 낮은 상태에서 콘크리트화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의 반등 가능성은 현재 잘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보수 분열로 얘기될 수 있는 신당, 이준석 네. 신당 창당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하겠다. 지금 이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민주당도 그런 분당이 일어날 거냐? 현재는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권이 분열하는 속에서 낮은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가 60을 넘는 상황에서 총선을 지금 5개월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총선에 대한 지휘권을 누구에게 맡길 거냐? 이 네. 여당 안에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겠죠. 야당은 이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인재위원회를 하면서 맡으면서 의지를 밝힌 거죠. 내가 이번 총선을 확실하게 내 칼라로 가져가겠다. 근데 지금 여당은 이제 그걸 누가 할 것이냐. 근데 현재까지 그 거론된 거는 한동훈 장관을 계속 이렇게 돌려봤었어요. 네. 그런데 별로 이렇게 좀 썩 좋지 않았는데, 이 실제 이제 지금 여전히 계속 한동훈 장관을 띄워보려는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 좀 이렇게 종로라든지 마포 아니 마용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지역 서울의 핵심 보면서 약간 중도 성향층들이 좀 있는 곳에 내보내서 전체 선거를 지휘하는 방안을 아직도 카드를 버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리서치뷰가 지난 10월 30일에서 31일 1000명 대상으로 한 그 차기 대선 주자를 보면요. 여기는 이제 문항을 아예 구조화를 두 개로 나눴어요.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했는데 같이 하는 것도 있고요. 같이는 안 했습니다. 같이는 안 네, 하고. 그냥 네. 진보 후보만 나란히 세워갖고 했고, 보수 후보도 그냥 보수 후보들만 해서 전체 네.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두 번 물어본 거예요. 지금 표 있으면은 나중에 꼭 띄워주십시오. 네. 갤럽은 그 진보 보수 다 섞어가지고 네. 오픈 문항으로 누가 차기 그 지도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전체에서는 19%를 받아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보수 성향 후보들 중에서 한동훈 장관이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이 15%, 오세훈 시장이 9%, 홍준표 시장이 9%, 이준석 전 대표가 6%, 원희룡 5%, 안철수 4% 이렇게 나오고, 다른 후보 8%, 없음이 26% 나왔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19%면. 19%인데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가 빠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수 성향 응답자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37%로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 올랐고, 올랐다. 예, 네. 지금 보수 성향층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2위예요. 14%로 여기도 2%포인트 올랐고, 그 다음이 홍준표 후보가 10%, 유승민 후보가 8%, 그 다음에 원희룡 후보가 7%, 이준석 이런 순으로 나와서 사실 지금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하위 순위로 가 있고, 한동훈 장관이 1위기는 하지만 지난 조사 대비 조금 빠진 흐름이다. 실제로 보수층 응답자들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찐 지지층이라고 한다면은 네. 한동훈 장관에 대한 표가 37%보다 더 나와야 되는 거죠. 더 나아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에다가 본인의 인물 경쟁력을 얹어서 지금 37이 대통령 지지율 약간 이제 최대치 정도, 최근에 흐름에서 최대치 정도라고 한다면 그거밖에 안 나온 거예요. 자기의 인물 경쟁력 플러스 알파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또 보수층 내에 37%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내에서도 그 뭐 절반 정도 갖고 왔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절반도 못 갖고 왔다고 봐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체로 절반 조금 넘게 절반 조금 윤석열 넘게.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더 가져온 것 같다. 아니면은 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지지층 안에서는 한 60%대 나오니까 못 갖고 오는 거죠. 못 갖고 오는 못 거다. 갖고 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독특한 게 유승민 의원이 전체에서는 15%, 그다음에 보수에서 8%나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반토막이 지금 나서 이 유승민 그 전 대표는 이게 보수로는 이제 포지셔닝 하기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야말로 제3의 길을 개척을 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 진보의 표를 가져오는 또는 정의당의 표를 가져오는 전혀 다른 전략을 지금 구사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재밌는 게 그 원희룡 장관입니다. 원희룡, 안철수 이런 분들은 지금 완전히 하위권인데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 아래서는 성장하기 어렵다. 물론 본인들의 어떤 경쟁력도 지금 그렇게 썩 좋지 않지만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진보층에서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전체 응답자에서도 41%, 지난 조사 대비 1% 포인트 하락했지만 41%라고 봤을 때 한동훈하고 그냥 단순 비교를 했을 때도 한동훈 장관보다 지금 2배 이상을 더 받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예, 그리고 진보층 응답자 안에서는 66%로 뭐 거의 그냥 원탑입니다, 이건. 네, 네. 2위가 이낙연 전 대표인데요. 전체는 13%지만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진보 성향층에서도 9%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연 도지사가 12% 전체, 진보층에서는 7%, 이탄희 의원이 4%, 진보층에서는 6%로 이탄희 의원의 지지가 조금 지난 뭐 1%, 2% 하다가 지금 한 4%까지 조금씩 성장을 했어요. 심상정 후보 대표는 전 대표는 3% 뭐 똑같고 재밌는 게 박용진, 전현희 의원들이 지금 보기문항에 넣어서 순위에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 보기문양에 사람 이름 넣는 거는 회사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요청이 있기도 합니까? 이게 이제 보통은 여론조사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요. 뭐 언급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슈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뉴스 메이커다 할 때 이제 넣기도 하는데 또 이제 그 보기문항에 넣어달라 그 참모진들이 꾸준히 로비를 하는 사람도 암묵적으로 있어요. 여기 초선 의원 중에 한 분. 네. 네. 좋은 제가 보기에는 네. 전술인 것 같아요. 네. 스스로의 그 급을 높이는. 그렇죠. 저도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JYP로 딱 넣어가지고 엔터테인먼트. 그런 일이 나올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그 대선 후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참모들은 여론조사회사 이제 실무자들이나 대표들하고 술을 열심히 많이 먹어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범진보 진영에 네. 추미애 김두관이 빠졌다라는 빠져 느낌이 있어요. 좀 들고요. 아무래도 네. 그 이 원외로 나가게 되면은 상당히 이게 이제 관심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네. 특단의 대책 아니면 전혀 다른 그런 그 대책이 필요해요. 뭐 예를 들면 또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죠. 있고 네. 대권 주자급이라고 볼 만한 네. 사람인 것 같고. 사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무관의 제왕으로 그 들에서는 지금 제야의 대통령입니다. 네, 혼자. 무관의 제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날 그러잖아요. 윤석열을 무너뜨렸을 때 첫 번째로 인정받을 것이다. 근데 이 원내에서는 전혀 지금 관심은 네.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이제 그 전체 지지율, 총 지지율을 봤는데 사실 이게 연령별로, 지역별로 보면 더 재밌어요. 네. 연령별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20, 30대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보다 더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나이가.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20대에서 13%, 30대에서 17%인데 이재명 대표는 20대에서 24%, 30대에서 35% 받아요. 이렇게 되면은 같이 뛰어도 전혀 괜찮아요. 혹시 거기에서 20, 30대 남녀 구분되어 있나요? 남녀 구분 여기서는 제가 못 봤는데 다른 자료도 이렇게 보니까 여성이 훨씬 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합니다. 네, 남성이 조금 다른 데로 빠지고요. 여성들이 이재명 대표를 조금 더 지지하고 민주당을 더 지지해요. 네. 40대, 50대는 뭐 거의 이재명 대표가 이 X세대 그다음에 386의 막내들에서는 거의 원탑이에요. 네. 그래서 57, 56 나오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여기서 14, 2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핵심 주도층이 너무 이게 기반이 약한 거죠.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층에서 한동훈 장관이 25, 28 나오는데 지금 60대 층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46을 받고 있어요. 46, 26 이렇게 나와서 지금 세대별로 밀리지 않는다. 우리 생각하고는 데이터는 조금 다르게 나온다. 그리고 그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 지역별로 봤을 때도 수도권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거의 2배 이상입니다. 지금. 네. 서울에서 한동훈 장관이 22, 이재명 대표 42, 그다음에 경기가 한동훈 17, 이재명 대표가 43 이렇게 나와요. 충청권도 한동훈 장관 17, 이재명 대표가 41. 그다음에 이제 영남권에서 어떻게 나오냐? TK에서는 똑같이 나왔어요. 28대 28 똑같이 나왔는데 PK에서는 한동훈 장관 25, 이재명 대표 37. 호남에서는 10대 53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보거나 연령별로 봤을 때 이 두께가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두께가 두껍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사이즈가 얇은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국 선거의 총 지휘자가 되었을 때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 한동훈 장관이 약간 그 예전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총선 지휘했었잖아요. 근데 거기 본인은 결국 종로에서 떨어졌잖아요. 약간 그런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금 탄핵을 민주당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심층적으로 연구를 지금 하고서 뒤로 뺀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한동훈 카드를 썼을 때 수도권에서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뒤로 뺀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좀 더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봐라 하고 좀 권유를 하고 싶어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서 출마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탄핵한다. 이거는 법적으로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바로 잡아 드리려고 하는데 정무직 장관은 탄핵되더라도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탄핵을 당해도 나갈 출마가 수 가능합니다. 있는 네, 거예요. 네. 지금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 그런 비슷한 사례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네.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은 음. 사표를 던졌는데 총선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헌법상에 있어서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 중도층하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층 안에서 이 두 후보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냐인데 중도층에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12%, 이재명 대표가 35%. 그리고 정당 지지층 안에서는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 장관은 49%예요. 50% 정도 가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이재명 대표는 74%입니다. 결집도가 완전히 훨씬 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많거든요. 더 강해요. 그리고 그 이제 전체적인 그 지지율을 조사 올해 상반기 전체를 다 비교해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41에서 지금 올해 상반기 다 보면은 41이 유지가 지금 초기나 네. 지금이나 유지가 되고 있고 진보 성향층에서도 62에서 66 사이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전체에서는 13에서 19로 좀 올라오긴 했지만 보수 성향층은 너무 이제 그 사이즈가 작고 보수 성향층에서도 23에서 37%로 올라오긴 했지만 사이즈가 작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단은 윤 대통령과 묶여있는 선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층들이 여기에도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에게도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아까 그 처음에 그 지지율을 봤을 때 이 윤 대통령의 그 지지자들을 다 못 흡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캐릭터와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도 현재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그렇죠. 있을 것 이제 이 같아요. 보수층 지지자 중에 37%만이 한동훈을 지지한다는 네, 거잖아요. 이거는 자력으로서의 자기 지지층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냥 뭐 윤석열 지지층 일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일부면은 거잖아요. 그래도 해볼 만한데 그 절반 정도만 갖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네. 범보수 차기 대권 주자하고 범진보 차기 대선 주자 이걸 보니까 네. 97년 대선이 생각나요. 97년 대선 때 범진보 진영은 DJ가 압도적으로 1등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보수 진영 한나라당이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구룡, 예. 이회창, 이인재, 김동영, 김동경, 이수성, 박찬정 뭐 이런 네. 사람들 구룡이 생각나. 결국은 이 구룡이 모아지면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탑으로 치고 나가던 DJ를 못 이긴 거죠.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예.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과거에 대선 떨어지고 이제 재수한 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들자면은 김대중 대통령 또는 뭐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지지율은 뭐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지금 지지율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비슷할 수 있어요. 비슷할 수 있는데 저는 결집도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결집도, 네. 그러니까 이제 로열티. 지금 지금 말씀하신 그 시기는 이게 다자구도가 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어떤 이 수요 니즈도 이렇게 인물별로 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정치 트렌드랄까 그 특징은 양강구도 안에서 누가 더 결집도를 세게 가져갈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도층이나 약보수층을 붙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핵심 지지층을 얼마나 많이 강하게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지지층의 로열티라는 것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보수 지지층의 로열티보다도 훨씬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높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신당 창당을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게 PK가 흔들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틈을 파고들겠다라고 이제 보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틈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하고는 좀 더 다르다. 네. 민주당 주자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전 총리가 13%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진보층 응답자 중에는 9%예요. 네. 대권 주자라고 하는 호칭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이제 저는 좀 의미가 없게 점점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네. 격차가 지금 전체에서 거의 뭐 30% 가까이 나잖아요. 30%포인트 가까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격차다. 네. 근데 감이 떨어지겠어요? 제가 보기엔 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체에서 12%, 네, 많이 지금 올라왔죠. 진보층 내 7%로 이제 네. 나름 의미 있는 3등입니다. 그죠? 이낙연 전 대표하고 거의 붙어 있는 3등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낙연 대표의 지지를 만약에 김동연 지사가 흡수를 한다면 그러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2위로 올라설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김동연 지사의 계속 핵심적으로 남는 그 문제 제기는 이제 진보층 안에서 진보층 내 지지는 약하다. 네, 이런 너무 뜻이네요. 약해요. 네, 전체가 높아도 진보층 안에서 강하게 많이 있어야지 이걸 견인을 할 수 있는데 이러다가 이렇게 되면은 저쪽에서 상대 진영에서 어떤 흔들림이 있으면 이게 다 같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은영 소장님은 자기 진영 내의 핵심 지지층을 단단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확장되었을 때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 정치가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음. 어쨌든 그 가장 큰 그렇게 바뀐 이유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이게 이 정치라는 게 의제 설정이나 이 어떤 그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1인 미디어로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정치 정보에 대한 전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자신의 어떤 이미지와 메시지와 이런 것들을 행보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가려면은 이제 그에 맞는 자신의 어떤 지지자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김동연 지사는 그게 아직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자면 이제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뭐 행정을 잘한다 또는 뭐 경제 정책 이런 것보다는 뭐 남북 적경지 문제라든가 또 민주당표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게 본인을 이제 선보이는 그렇죠. 뭐 이런 쪽의 전략을 써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게 그 자리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활동을 메시지나 이런 게 자유롭게 낼 수가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접경지는 경기도가 7개 시군이 있어요. 네네. 제일 많아요. 네. 남북 접경지는 평화 관련해서. 거기가 한 450만인가 뭐 네네네. 인구가 그래서 네. 충청권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래서 이제 경기 남북도를 거기 네. 던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정치의 영역에서 얼마나 큰 여파가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지사의 성과로 전문가를 안 써서 그래. 남북 접경지 균형 발전 전문가가 이제 접니다. 네. 네, 저 같으면은 네. 분도론보다는 네. 접경지 혁신도시 내겠어요. 그쪽으로 기업을 배치하겠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공기업 122개 네.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 지방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접경지는 균형발전특별법과 그다음에 이 접경지법에 의해 가지고 수도권에서 예외 조항이 들어갑니다. 예. 그쪽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분도론을 해서 이제 김동연 지사의 어떤 큰 성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고 정치인들은 경기 북도의 도지사를 한번 내가 해볼까 이런 꿈을 꾸는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은 관료들은 관심 네, 있어요. 관심 있어요. 자리가 늘어나고 이제 도지사가 2명이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분이 네. 정치를 안 해보셔가지고 네. 제도로 상징 조작하는 게 어렵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제가 이제 지방 분권하고 균형 발전하고 두 가지를 했잖아요. 네. 지방 분권 재미없어요. 제도 바꾸는 거거든. 권한 주는 건데 뭐 예산이 몇 % 내려가고 뭐 지방세 국세 조정하고 이런 건데 국민들 잘 몰라. 근데 균형 발전은 기업 내려주는 거거든. 그렇죠. 막 꿀뚝이 올라가고 막 공장이 올라가잖아. 무조건 좋아해요. 그 이명박이 청계천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지사가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고 관료 출신인데다가 또 김동연 지사도 약간 그 제3지대 옛날에 우리 그 뭐 정몽준이나 그렇죠. 이런 분들하고 비슷해요. 특히 이제 뭐 문국현이라든지 네. 이 진보에서 제3지대 섹터 했던 그 사람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하고 약간 컬러가 비슷해갖고 이게 이제 확장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전문가를 쓰시고. 네. 네. 결국은 민주당 계열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가 나오려면은 중도에서 나와서는 의미가 없다 이런 없습니다. 뜻이네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도 이제 지금 현재 정치 패러다임 바뀐 거의 가장 큰 특징이 굉장히 그 상대성이에요. 저쪽이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키고 있냐 아니면 우리가 이걸 역공을 할 수 있냐 싸움이 딱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 병사들 나와 같이 할 군사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뭐 황당무계하지만 이 네. 범진보 자기 대권 주자 적합도에 김용민 의원이나 예. 최강욱 의원 이런 사람 넣으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조국 교수를 여기다 조국 교수를 어떨까. 넣어도 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제 나오긴 나올 겁니다. 제가 음. 보기에는 나오는데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나오면 의미가 없어요. 조국 교수 같은 분은 팬층이 많기 때문에 네. 한 번 딱 띄웠을 때 그래도 5% 이상 딱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데뷔전 들어갔을 때 바로 어느 정도 성공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들어가자마자 이 신상이 뭐 이렇게 시간 길게 신상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기 네. 유명한 상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넣었을 때 바로 5% 딱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 상품의 경쟁력을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 최근 어쨌든 이슈 메이커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지금 이게 1%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전현희 의원님 같은 잘못 경우는 넣은 거네, 그러면. 아니죠. 이 전현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1%로 시작했어요. 2%로 시작했다. 1%로 시작했는데 아무도 이분이 대선을 꿈꿀 거라고 생각 아무도 안 했잖아요. 네. 그런데 대권주자 적합도에 들어왔는데 0%가 아니고 1%가 나왔다. 1% 나온 것도 의미 있다. 나온 게 의미 있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이 반열에 올라갈 거라고는 기대를 잘 안 하죠. 기대를 안 했는데 1% 딱 이게 지금 어쨌든 나왔어요. 숫자가. 진보층에서는 안 나왔지만 그러면은 저기 우리 은방울 도사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 전현희 위원장의 지지율은 언론 노출 빈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잦아지면은 좀 더 나올 수도 있을까요? 조금 더 나올 수는 있는데 경로 설정을 잘해야 돼요. 대권으로 설정을. 가는 경로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 본인은 희생하면서 그 경로 설정을 잘 한다면 저는 상당히 많이 심상정을 대체한다. 그럼 부산 출마해야 되나? 경로 설정이 그렇게 가야죠. 희생을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부산 가서 떨어지고 바보 노무현이 돼야 돼. 여자 바보 노무현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심상정 그 대표가 3% 받고 있고 진보에서도 3%를 받아요. 네. 요거를 다 흡수할 수가 있어요. 민주당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네. 이 전현희 전 의원님은 권익위원장님은 좀 컬러가 민주당 안에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약간 독특한 포지셔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로 설정을 잘 한다면 충분히 가져온다. 이분은 스타일이 좌우 진보 보수로 규정하기가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그죠? 네. 좀 다른 네. 스타일이죠, 그죠? 네, 그 뭐라고 딱 표현하기 어려운데 전현희만의 스타일로 지금 이걸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감사원 사무처장 유종성인가 그 이름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체포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뭔가 이벤트를 하나 해야죠. 예, 그래서 그 시기마다 적절하게 기획을 잘 해서 경로 설정을 잘 하면은 충분히 지금 성장할 수 있고 민주당에서 사실 진짜 뭐 의미 있는 지도부로서 굉장히 이제 탄탄하게 올라설 수 있는데 이제 전현희 의원님이 그 지난 시기에 국회의원 되시거나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제 이 메이커가 좀 굉장히 좀 약하시더라고요. 사실 보면 강남에서 국회의원으로 힘들어요. 지역구 당선된 것도 굉장한 거거든. 엄청나게 굉장한 건데 그게 근데 별로 의미가 지금 마케팅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의미성을 부여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전현희 위원장님 그때 이제 꽃 달고 다니신 게 중요한 마케팅이었는데 그런 마케팅으로는 안 된다. 강하게 나갔어야 되네. 네, 뭐 어떤 시기로든지 그 전문가의 손길로 다듬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빈 공간이 좀 너무 조금 아쉽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기에 있었으면 조금 더 올라왔을 텐데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전현희 의원님, 권익위원장님께서는 좀 이제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시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손길을 받으셔서 이걸 다듬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네, 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뭐 3%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이제 반명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니 리서치뷰에 저기 안희론 대표님하고 친한가 봐요. 아, 그래요? 왜 보기문항에 저는 왜 올라왔을지 전혀 이해가. 아, 지난번 저기 대선 후보로 뛰었는데. 후보 뛰었다고 다 보기 넣어주면 아유 안 돼요. 네, 여기 그렇습니까? 예 안 되죠. 여기 그러면 여기 지난번에 대선 후보 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 보기 넣어줘야지. 정세균 총리. 네, 다 네. 넣어줘야지.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런 이 게 보기 있지 문항 않나. 숫자는 몇 명까지 넣어요? 그 전화번호 그 세팅 ARS 조사니까 세팅이 보통 9번까지 됐는데 9번까지. 요새는 11번까지도 된다고 해서 네. 그 세팅에 따라 근데 이게 또 너무 숫자가 많으면은 또 의미 없게 쫙 깔리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한 9번까지 6. 있으면 야구네. 11명이면 축구고.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뭐 잘모른 기타 뭐 없음 이것도 넣어야 되니까 6, 7명 정도가 좋죠. 지금 7명 넣네요. 네. 이재명 대표는 뭐 지난번 대선을 출마하신 분이기도 하고 네. 또 현재로서도 이제 대선 지지자 지지도가 1등으로 나옵니다만은 네. 현직 당 대표라는 것에 프리미엄도 있나요? 그런 그 정도 거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지금 현재 대표시잖아요. 근데 네. 대표로서의 프리미엄은 별로 못 받고 있다. 못 받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더 대단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로서의 프리미엄을 받은 거보다는 본인이 본인의 어떤 그동안 쌓아온 그 정책에서의 자기 브랜드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든 이제 반 정도의 고비는 넘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형성된 그 지지율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SNS예요. SNS를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주 초기 시절부터 성남시장 시절부터 SNS를 하셨고 그 박원순 시장님하고 그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그때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서 내가 이재명, 박원순 이거 좋아요 안 받아본 사람은 바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둘이서 그렇게 눌러주기 경쟁을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다 결실이 이제 다 열매들이 이제 맺히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는 반 윤석열의 선두주자라는 네. 그런 뭐 측면도 있겠죠. 그것도 지금 있죠. 왜냐하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41%라는 게 전체 41%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아까 여기서 리서치뷰가 했을 때 이거 제가 좀 이따가 확인해드리겠는데 그거 대통령보다 높아요. 대통령보다 제가 보기에 더 높거든요. 아, 그래서, 그럼 이게 네. 대선 때 여론조사하고도 그처럼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래. 그렇죠. 윤석열 매칭해서, 네. 대통령의 지지도 그다음에 차기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 이렇게 놓으면 뭐 이재명 41, 윤석열 35. 36 나왔어요. 이때 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대통령 선거 다시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지금 5%포인트 차이로 이긴다는 거죠. 네. 전체로 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대표로서의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러면 대표를 그만두더라도 이 정도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유추 해석도 가능하나요? 근데 좀 그렇게 보기에는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이제 대표로서 이제 지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표라는 지위가 갖는 그 많은 그 권한이 결집력. 있잖아요. 네. 예. 그 본인이 일단 공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게 그 뭐랄까 프리미엄과는 좀 다른 영역에서의 힘의 그 지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표라는 게 큰 아우라는 만들어 준다.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권한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조금 상처는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또 데미지는 받지 크게 않는다. 이제 변동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러면 이어진 질문인데요. 내년 8월 달에 민주당 또 전당대회를 해야 전대가 됩니다. 있죠. 해서 네. 이제 새로운 당대표를 뽑습니다. 네. 새로운 당대표가 뽑히면 그분도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 경로니까. 네. 대표하고 대권 주자하는 건 네, 경로. 그럼 그분도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넣으면 제법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대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 지지자들과의 호흡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SNS에서 경쟁력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게 불과 이제 도지사, 그러니까 2016년 도지사,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이재명 대표하고 그 전해철 의원이 이제 맞붙으셨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대 온라인 대결이었는데 그때 오프라인이 완판 깨졌거든요. 그렇죠. 2018년. 2018년이었나요? 예.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이 정치는 이 온라인 선거전에서 얼마나 내가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 그래도 뭐 유튜브 구독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10만 이상의 구독자 보유하고 있고
대중적인 인지도가 좀 안 좋더라도 이 SNS 소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본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해당이 안 돼요. 이은영 TV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네네. 20만 가야 됩니다. 네, 민주진영 박진영도 구독 좀 해주세요. 지금 얼마세요? 한 4만? 한 4만 정도 되는데 아, 예. 섭섭한 게 네. 스픽스에서 진행도 하는데 스픽스에서 온 구독자가 제일 적어 분석해 보면.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금 보니까 이 컨텐츠가 좀 너무 심심해. 그러니까 전략 중심으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네네. 조금 다양하게 네. 개인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아, 그게 좀 필요해요. 그런 이제 게 안 더 맞으시잖아요. 그렇게 더 힘들어. 네. 저는 책을 읽어도 네. 소설이나 시보다 교과서 더 좋아해요. 네, 교과서 훨씬 편해요. 읽는 게. 아니 네. 그러니까 이게 이 SNS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런 또 좀 뭐랄까 유치하지만 그런 네. 감정을 보는 것도 또 즐거워하시거든요. 그거 잘 안 돼.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좀 훈련이 해야 돼요. 그것도. 예. 네, 그 사실 뭐 웃는 것도 연습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재밌게 소통하는 거 있잖아요. 유치하지만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니까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게 좀 필요할까요? 이재명 대표님도 근데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요. 네. 뭐 밍밍이 뭐 잼잼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그렇죠. 만들었는지 네. 모르겠는데 그런 게 많이 지금 가미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그 기성 정치인들만 그 세계를 잘 몰라요. 네. 이 아랫세대들은 밍밍이 뭐 잼잼이 하면서 네. 막 아기자기하게 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대표가 돼서 그 대선 주자로 가는 후보군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정봉주 의원님이라든지 뭐 정책래 의원님이라든지 송영길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지금 그 양 두 가지 온오프라인을 다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네. 네. 안진걸도 경쟁력 있어요. 아유 안진걸 제야의 대통령이잖아요. 선언만 깃발만 들면 안진걸도 무서운 안진걸도 대권 주자 넣어보면 무서운 좀 마음이 네. 주자가 될 수 네. 있어요. 죄송합니다.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보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한동훈이 그러면은 출마해서 총선을 지휘하더라도 자기 표를 갖고 와서 국민의힘에 주는 그런 역할은 못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한번 매칭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 지지층이 있던 사람이어서 한교안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를 하면서 갔을 때 기본적인 지지율이 이 사람을 좀 뒷받침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보수에서는 보수의 클린턴 이스트우드 해가지고 그 한교안 전 대표 이미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클린트 아스팔트. 이스트우드도 네. 멀쩡하게 생겼어요. 네, 그분도. 멀쩡. 네. 그 삭발했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 아스팔트 그 네, 할머니들 사이에서.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정치력의 미숙으로 이제 폭망을 한 거죠. 근데 이 한동훈 장관은 그 어떤 아스팔트 보수라든지 핵심 지지층 안에서의 어떤 인기나 그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핵심 지지층이 없거든요. 누군지 잘 몰라. 없어요. 네. 그 콘크리트 핵심이 5%든 10%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연하게 20, 30대 젊은 여성층한테 인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했는데 여론조사에 보면 13%밖에 안 나오잖아요. 13, 네. 17밖에 안 나와요. 서울에서도 22밖에 안 나와요. 네. 17, 경기 17 이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은 이미지 관리를 너무 잘못했다. 그래도 황교안 전 대표는 뭔가 이미지 관리를 그래도 나름 조금씩 하면서 약간 상남자 이런 네, 느낌이 상남자 그 있었어요. 머리 삭발했을 때 완전 상남자 네. 느낌이 클린트 있었거든요. 이스트우드 그런 느낌이 좀 나네. 네, 좀 네. 있었어요. 근데 네, 네. 한동훈 장관은 지금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화 배우를 차용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네. 정치인이 그 영화배우 차용해갖고 그 이미지에 얹어가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미국의 민주당 계열은 늘 로버트 레드포드 흉내를 그렇죠. 로버트 레드포드라는. 사실 예. 클린턴 대통령 로버트 레드포드 좀 닮았고 그쵸. 지미 카터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강남자파 같은 그죠. 그런 그런 셀럽들 네. 있잖아요. 거기 얹어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약간 로버트 레드포드 그런 스타일이에요. 수염 기르시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잘 다듬는 것이 필요한데 한동훈 장관은 말로 망한 거죠 결국. 네. 아주까리. 그렇죠. 아주까리에 의해서 망했고 네. 그리고 호감도도 보면은 호감도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 갤럽이 9월 12일에서 14일 날 한 조사인데 한동훈 장관이 33%의 호감도가 비호감도가 50%.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네요. 네, 전체로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감도가 낮고 비호감도가 높을 때는
조금 그 전체적인 어떤 자기의 플러스 알파를 더해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호감도는 사실 이재명 대표도 좀 높은 편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호감도가 29, 비호감도가 61이 나왔어요. 근데 이 뉴 DJ 플랜 같은 거를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님도 역시 그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별도의 팀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님 그거의 필요성을 느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어야 돼. 이 DJ는 그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매일 새벽마다 보고 받으시고 그 전문가들은 엄청 굴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꼭두 새벽에 가서 보고하면서도 거기서 자신의 보람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해서 이제 결국 대통령이 되셨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람을 느끼게 굴리셔야 돼요. 실제로 비호감도가 높으면은 양자구도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지금도 그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지층의 결집도가 높지만 약간의 항상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그 약간의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0.7%.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위해서 제3의 어떤 그림, 뭔가 이재명 대표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전문가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죠. 뉴 이재명 플랜이 필요하다. 뉴 재명 플랜이 필요하다. 뉴 재명 플랜이 네, 필요하다. 네.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도 뉴 한동훈 플랜이 좀 작동하면은 좀 좋아질까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의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엮여 있다라는 엮여 있다.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해서 윤건, 삼인삼각 윤동건인가 뭐 그렇게 윤동건. 윤동건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3인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권에서 한동훈 카드를 쓸 수 없는 게 이 양날의 칼이에요. 썼을 때 만약에 선거가 잘 되면은 본인은 사라집니다. 이 사람이 바로 대권 주자로 올라오게 돼요.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쓸 수 없고 졌을 때도 이 한동훈 장관을 이용해서 뭔가 좀 지더라도 이 윤석열 대통령과 또 지게 되면 다 같이 묶여갖고 이제 폭망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 한동훈 장관 카드가 성공 카드로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동건이라면은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종로 출마설이라는 것은 실제로 쉽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한동훈 카드는 여권에 뭔가 위기가 있을 때 약간 국면 전환용으로 잠깐 쓰는 카드인 것 같고 한동훈 출마도 지금 그렇게 이슈 전환용으로 지금 그 카드가 활용되어 있는 것 같고 한동훈 장관도 그 본인이 진짜 이제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자신 없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 스스로가 내각을 지키는 게 총선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선거 나와서 이제 다 털리잖아요. 선거 나오면 이제 부담되는 거죠. 자기 가족.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우리가 검찰 독재라고 했을 때 검찰에 대한 장악력 문제. 장악력 문제도 있고 그 윤석열 퀴즈인데 이제 그러면 윤석열 때릴 거 다 한동훈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검증 때 올라갔을 때 부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기는 정말 속으로는 별로 나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기 관종이라고 하는 게 정치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관종이잖아요. 근데 이 요새는 장관을 해도 관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스포트라이트를 한 번에 다 받으니까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관도 관종을 충분히 즐기고 저기 할 수 있다. 그리고 야당의 명줄을 잡고 본인 마음대로 흔들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그런 재미는 갖고 계시겠지만 이분도 이 정권은 유한하다라는 걸 봤잖아요. 잘 알 거니까. 본인이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여기서 자기가 뭐 대권으로 간다? 아마 꿈도 꿨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되고 그 보수 이념 정체성 논란 실패하면서 이 대통령 지지율 반등을 못하는 걸 보면서 지금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일각에서는 뭐 서울시장 출마설 이야기도 있는데. 서울시장 출마설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물론 할 수 있어요. 본인이 꿈을 꿀 수는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외로 서울시장 후보군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여기 나온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님도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서울말을 못 하시던데. 근데 어쨌든 그 전현희 의원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예, 서울에서 이제 그 삼성급 이상의 국회의원님들은 전부 다 지금 서울시장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뭐 서영교, 안규백, 뭐 김영주 이렇게 많잖아요 지금 서울. 저도 뭐 서울시장 꿈이 네, 있습니다. 여기 서울시장 꾸시고 네. 그래서 그 우상호 뭐 지금 그래서 은연중에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이 많이 늘어나 있다. 네, 네. 거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정봉주, 정청래도 넣어주셔야 돼요. 그쵸. 아무런 삐져요. 그 부분. 맞습니다. 네. 정봉주, 정청래 모두 다 서울시장으로 네. 준비할 수 있는 김진애 분들이에요. 전 의원. 김진애 전 의원 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이. 네, 뭐 네. 예. 그래서 좀 그 한동훈 장관이 원탑으로 지금 그렇게 서울시장으로 나오겠다? 이거는 좀 여기는 견제 세력이 일단 오세훈 시장이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재미난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마포 울에서 네. 정청래 한동훈의 가상 대결.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나왔나요? 이게 여론조사 꽃에서 지난번에 이제 7월 달에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한 건데, 이때 지금 정청래 의원이 상당히 이제 앞선 걸로 나왔죠. 이게 네. 이 한 조사로 이제 한동훈 장관은 끝났습니다. 마포을에서 정청래 의원님이 35.3, 한동훈 장관이 27.0에서 격차가 8.3%포인트 네. 났는데요. 지지할 인물이 없다가 29.5 나왔어요. 근데 이제 꼭 투표층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39.8, 한동훈 장관이 31.7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이 꼭 투표층이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두 후보가 모두 같이 다 상승을 하지만 그 정청래 의원님의 상승폭이 좀 크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지금 마포 여기 현안이 쓰레기 소각장이나 교통 불편에 대한 그런 지역 현안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역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현역인데 왜 해결을 못하느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꼭 투표층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무당파나 중도층에서는 특히 중도층은 정청래 의원이 37%, 한동훈 장관이 21.6%. 정청래 의원이 중도층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은 핵심적인 어떤 핵심 지지층 민주당세가 강하다 보니까 중도층도 이제 거기 좀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네. 물론 뭐 악의적인 평가드리기도 합니다만은 네. 중도층에게 소부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 나오네요. 근데 이제 이때가 아마 이 중도 성향층이 이때 7월이거든요. 7월이어서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 저기를 어떻게 바라보기도 싫다. 이래서 민주당으로 막 넘어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층이 정청래 의원에 대한 지지가 높은데 재밌는 게 20대 남자는 정청래 의원님을 지지하는 게 9.4인데 20대 여성층에서 그러니까 가장 연령별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층이 정청래 의원님은 20대 남성층이에요. 9.4가 나왔고 한동훈 장관은 20대 여성층이에요. 1.7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지지가 높은 층은 정청래 의원님은 40대 남성층 60.9%, 한동훈 장관은 60대 남성층 71%. 재밌다. 네,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 무슨 여성층에게 인기 많다 어쩌다 그렇게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이 여성층에게 인기 많은 걸로 저희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네. 신뢰도. 신뢰도 부분요. 네. 갤럽에서 조사했네요. 네, 시사인이 갤럽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신뢰도와 관련해서는 3명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신뢰도가 31.5 나왔는데요. 많이 나왔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 27.9, 김기현 대표는 19.1 나왔어요. 네.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도가 63.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8.6이 나왔어요. 뭐 보수층에서는 59.9,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게 67.9, 중도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도가 26.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18.9.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표가 좋다. 신뢰도라는 거는 확장성에 해당되나요? 아니면은 열성 지지층에 해당되나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열성 지지층에 해당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신뢰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더 강하게 지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중도층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는 게 행동으로 이렇게 지지를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필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은영 소장님하고 대권 주자들 여론조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당분간 이재명 독주 체제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렇죠. 독주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당 내에 워낙 이제 많은 현역에서 비명계가 거의 100명 이상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지금 체감을 다 못하고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그래서 당에서 한번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이걸 좀 신뢰도, 호감도, 그다음에 최근의 지지 흐름, 이게 그 추석 이후로 바뀌었어요. 네. 민주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50%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이러한 좀 디테일한 조사를 해서 실제 이재명 대표의 그 지지의 강도와 이걸 좀 정확히 분석을 하고 한동훈 그 장관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서 탄핵 카드를 누구를 먼저 쓸 것인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데이터라면은 한번 저는 한동훈 카드로 먼저 쓰는 게 지금의 이 이슈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동관보다는 한동훈이지. 전국에 어떤 큰 폭탄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이은영 TV 구독 좀 해주세요. 요새 구독이 정체가 돼가지고요. 네. 저 20만 가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방울 도사님이셨습니다. 은방울 도사였습니다. 네, 앞으로 은방울 도사 꼭 이제 밑에 네. 자막 넣어주시고요. 네. 제가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히틀러가 쓰러졌는데 괴벌스가 혼자 남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가 무너진다면은 한동훈 장관도 같이 무너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